젊은 사교는 롱칠리온에서 앓고 있었다. 아니, 앓는 채 했는지도 모른다. 이것을 구실로 사교의 형제들은 깡삐레알리 부인의 신망과 세력을 이용하여 몇 번이나 교황의 발 아래 엎드려서 사교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는 재판을 일시 중지해 달라고 탄원했다. 그래서 무서운 추기경 파르네제는 사교가 감금되어 있는 감옥의 수비병을 늘렸다. 사교를 신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사들은 우선 원장의 재신문으로부터 일에 착수했다.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용기를 내서 끝까지 모든 것을 부인하라는 전가를 받자 엘레나는 모든 것을 자백해 버렸다. 어째서 처음에는 장 바티스트 돌레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는가? 비겁한 사교가 불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분에게는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목숨을 구해주면 제 아이의 뒤를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자백이 있은 뒤에 원장은 카스트로 수도원의 한 방에 감금되었다. 벽과 둥근 천정의 두께가 8자나 되는 이 방은 수녀들이 말만 들어도 무서워하는 토굴인데 수도사의 방이라고 불리워졌었다. 원장은 새 수녀들의 감시를 받았다. 사교의 건강이 조금 회복되자 300명의 경찰 또는 병졸이 롱칠리오네로 사교를 인수하러 왔다. 사교는 가마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어 꼬르데 사발라라는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나서 2, 3일이 지나자 수녀들도 로마로 연행되고 원장은 성마르타 수도원에 유치되었다. 4명의 수녀도 유죄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돈나 삐토리아, 돈나 베르나르다, 선회 접수처의 수녀, 원장이 사교에게 퍼부은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문지기 수녀가 그들이었다. 사교는 최고 재판관의 한 사람인 로마 교황청 배석 판사의 신문을 받았다. 체자레 델 베네는 불쌍하게도 또다시 고문을 당했다. 그러나 체자레는 아무것도 자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검찰 당국을 애먹게 할 만한 말을 했기 때문에 계속 고문을 받았다. 이런 예비적인 체형은 빅토리아 및 베르나르다 두 수녀에게도 가해졌다. 사교는 어리석게도 그러나 모든 것을 매우 강경히 부인했다. 사흘 밤을 원장과 함께 지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그때의 자기의 행동에 관해 성명하는 것이었다. 드디어 원장과 사교가 대질신문을 받았다. 원장은 시종 진실을 말했는데도 고문을 당했다. 원장이 최초의 자백 이후 계속 말해왔던 것을 다시금 되풀이했으므로 사교는 자기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원장에게 욕을 퍼부었다. 그 후 많은 다른 조치가 강구되었다. 하기야 그것은 근본적으로 정당한 조치이겠지만 까를로 5세 및 필립 2세의 치세 이래 이탈리아의 법정을 지배했던 잔인한 뒤풍에 젖은 그러한 조치였다. 결국 사교는 성 땅젤로 성의 종신금고형의 판결을 받고 원장은 현재 있는 성 마르타 수도원에 한평생 유폐되도록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미 깡삐레알리 부인은 딸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하도를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지하도는 고대 로마의 장대한 유적인 하수도에서 성마르타의 수녀들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땅 밑에 속으로 통할 예정이었다. 이 지하도는 넓이 약 2자의 좌우의 흙을 받치기 위하여 판자벽을 치고 파들어가는 데에 따라 마치 대문자 A의 내려 그은 획처럼 2장의 판자를 서로 맞대어서 이것을 천정으로 했다.
이 지하도는 약 3길가량의 깊이로 팠다. 문제는 이것을 정확한 방향으로 파들어가는 일이었다. 끊임없이 인부들은 우물이나 옛날 건물의 기초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 하나의 난점은 파낸 흙덩이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 하다가 아마 밤새 로마 시내의 도로 여기저기에다 뿌려버린 것 같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이 굉장한 흙은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깡피레알리 부인이 아무리 막대한 돈을 들여서 딸을 구출하려 했을지라도 이 지하도는 물론 들키고 말았을 게 뻔했지만 때마침 그레고리오 13세가 1585년에 서거하고 교황의 권기와 더불어 세상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하였다. 엘레나는 성 마르타에서 비참한 날을 보내고 있었다. 가난한 평수녀들이 많은 재산을 갖고 더구나 이러한 죄를 지은 원장인 엘레나를 골리려고 얼마나 극성스러웠겠는가는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엘레나는 어머니가 계획한 공사가 완성되기를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런데 갑자기 엘레나의 마음은 이상한 충격을 받았다. 이미 반년 전 파브리초 꼴로나는 그레고리오 13세 융태가 시원찮음을 보고 교황이 공석인 때를 노려서 거사하려는 큰 야망을 품고 지금은 리사라 대령이라는 이름으로 스페인 군대 내에서 용명을 떨치고 있는 줄리오 브란치 보르테에게 부하 한 사람을 파견했다. 줄리오를 이탈리아로 다시 불러오려는 것이었다. 줄리오도 항상 고국 땅을 다시 밟아보고 싶다고 갈망하고 있었다. 줄리오는 이름을 바꾸고 베스카라에 상륙했다. 이곳은 아브루지 지방의 기에티 산 아래의 아드리아틱 해로 임하는 조그만 항구였다. 줄리오는 산악지대를 빠져서 베트렐라 성에 도착했다. 콜로나 공의 기쁨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였다. 공은 줄리오에게 이번에 다시 부른 것은 자기의 후계자가 되어서 부하들의 주의를 맡기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브란치 보르테는 군략적 견지에서 보면 이번 계획은 벌써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그 이유를 즉석에서 설명했다. 만약에 스페인이 진정으로 그럴 생각만 있다면 반년 내에 그다지 큰 손실도 보지 않고 이탈리아 전토의 산적들을 모조리 소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브란치 보르테는 다시 덧붙여 말했다. 그야 어쨌든 간에 공께서 희망하신다면 저는 언제라도 진격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치안비에서 살해된 용사 라누초의 후계자임은 변함없습니다. 그것은 공께서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줄리오가 도착하기에 앞서 베트렐라에서는 아무도 가스트로 이야기나 원장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공은 언제나 엄한 어조로 준엄한 명령을 내렸었다. 조금이라도 이에 관하여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날에는 용서 없이 사형에 처해질 것은 명백했다. 공은 넘칠 듯한 사랑의 정으로서 브란치 보르테를 반겨 맞으면서도 자기를 젖혀놓고 알바노로 가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공은 알바노로 가는 일을 실행하는 데에 1000명의 부하로 이 도시를 점령하게 하고 로마 도로가에는 1200명의 전초병을 배치했다. 공은 사령부로 정한 집에서 아직도 생존해 있는 노스코티를 불러 브란치 보르테와 둘만이 거처하는 방으로 올라오도록 했다. 이때 가련하게도 줄리오가 얼마나 감격했을까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겠다. 두 사람의 옛 친구가 서로 포옹하는 것을 보자 공이 말했다. 그런데 대령
괴롭겠지만 언짢은 이야기를 머지않아 들을 테니 그리 알게나 하고 줄리오에게 말하고 촛불을 불어 끄고 나서 두 사람을 남겨놓고 방의 열쇠를 잠그고 나가 버렸다. 이튿날 줄리오는 방을 나오려고도 하지 않고 공에게로 사람을 보내서 베트렐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과 다만 며칠 동안 공께도 배우러 가지 않겠으니 용서해 달라는 전가를 보냈다. 그러나 심부름 같은 사람은 돌아와서 공도 그 군대들도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